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이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큰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대표단과의 만남도 좋았다며 2월 말에 김 위원장과 만나길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오바마 정부 말기 상황과 지금을 비교하라며 우리가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룬 것에 대해 언론이 평가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고위 대표단과 좋은 만남을 가졌다며 2월 말 김 위원장과 만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언론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북한과의 협상에 큰 진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비핵화 협상에 많은 진전이 있었고 조만간 장소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had a very good meeting yesterday with North Korea. That was an incredible meeting. It lasted almost 2 hours. And we've agreed to meet sometime, probably the end of February. We've picked a country, but we'll be announcing it in the future. 미국 언론들은 2차 회담 장소로 베트남의 하노이와 다낭, 호치민을 꼽았습니다. 다만 실제로 북미 간 협상에 진전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이 없다고 했지만 핵무기 사찰을 허용하거나 핵탄두를 해체하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대북 제재 기조를 누그러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핵연료와 핵무기 생산을 동결하는 방안을 북한에 타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함께 합숙하며 진행되고 있는 북미 실무협상은 이틀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우리 대표단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북미 양측의 이견을 중재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스톡홀름에서 황보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북쪽으로 50km 떨어진 산속. 이 외딴 곳에 무장한 경찰들이 외부인 진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휴양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 대표단이 2박 3일간 합숙하면서 집중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더불어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이곳에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과 미국 간 협상뿐 아니라 남북한 간 만남, 한미 간 조율이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3자 회동도 마련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와 장소, 날짜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이견을 좁히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해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주고받는 협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이후에 남북미 3자가 회동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한반도 화해 분위기를 주도해온 한국을 미국과 북한이 신뢰하면서 중재를 맡기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이런 깊은 산속에 회담장을 마련하는 등 적어도 서너 달 전부터 미국과 함께 이번 회담을 치밀하게 준비해왔습니다. 어떤 성과가 날지 주목됩니다. 스톡홀름에서 YTN 황보선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가나스기 겐지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스웨덴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가나스기 국장은 스웨덴 현지에서 북미 협상 상황에 대해서 비건 특별대표로부터 직접 들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어제 저녁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 서우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워싱턴으로 향하던 지난 17일엔 노출을 꺼려 우산으로 가린 것과 달리 이번엔 얼굴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주중 북한 대사관에서 최소한 하루 이상 묵으며 휴식을 취한 뒤 평양행 고려항공편이 있는 내일쯤 북한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는 모습은 이번에도 공개됐습니다. 북미 관계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등장하는 김 위원장의 친서가 이번 2차 회담 성사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에게 흰 봉투를 건네받으며
환하게 웃음 짓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댄 스케비노 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이 SNS에 공개한 김정은 위원장 친서 전달 사진입니다. 거대한 크기로 각종 패러디까지 불러왔던 지난해 6월과 비교해보면 이번 친서는 A4 종이 크기로 작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결단의 책상이라 불리는 집무실 책상에 앉아 북측 대표단을 면담하는 사진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번에도 친서를 가지고 갈 것이란 추측은 많았지만 백악관은 김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이 끝난 뒤에야 친서 전달을 알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는 북미 관계가 고비에 빠질 때마다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난 담화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취소를 선언한 뒤 김영철 부위원장은 첫 번째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6월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달 초 백악관 강요회의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멋진 친서를 받았다며 머지않은 미래에 회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친서는 실무 협상이 아닌 북미 정상 간의 담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북미 대화 재개가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전술적 승리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YTN 이진입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손혜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당 밖에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 분신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적을 내려놓겠다는 생각은 그래서 그리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이해찬 대표님과 홍영표 원내대표님의 며칠에 걸친 간곡한 만류가 있었지만 당에 더 이상 부담 주지 않고 그리고 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 결백에 관련 문제고 제 인생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해결을 하겠다. 손혜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야당들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당장 의원직도 사퇴하라고 총공세를 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혜원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 자리에서 먼저 말문을 연 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였습니다. 이례적으로 손 의원과 함께 직접 기자회견장을 찾은 홍 원내대표는 당이 손 의원의 탈당을 거듭 만류했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당으로서는 오늘 당적을 내려놓겠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류를 많이 해왔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홍 원내대표가 회견장을 직접 찾은 건 당이 손 의원을 신뢰하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느냐며 다만 손 의원이 스스로 당적을 내려놓은 만큼 앞으로 당 차원의 공식 대응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야당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진상조사를 위한 대책반까지 꾸린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맹탕 기자회견이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혹을 풀기 위해 당장 관련 상임위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더 이상 손혜원 의원을 뒤에 감추기보다는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국회의 권능 차원에서 모든 것을 샅샅이 밝히는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야당들도 공세에 동참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물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손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내놓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꼬집었습니다. 정치인의 기본은 진실한 성품입니다.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기 바랍니다. 의원직 사퇴가 여론입니다. 이런 가운데 손혜원 의원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저격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손 의원이 오해를 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박 의원은 자신도 목포 서산 옹금 지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지난 2017년부터 반대해왔다며 손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재개발 배후 지적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오늘 아침 반짝 추위가 찾아오면서 전국의 공기가 깨끗해졌습니다. 추위는 낮부터 금세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식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침 공기가 꽤 차갑다고요?
네, 대안은 어제부터 이름값을 하듯 찬바람이 강해졌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반짝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6.7도로 어제 아침보다 8도가량이 낮은데요. 낮에는 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영상 5도까지 오르겠고 추위가 한결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충북 내륙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철원의 기온이 영하 13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요. 파주 영하 12.5도, 봉화 영하 8도 등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이 낮습니다. 낮 동안 맑은 가운데 온화하겠는데요. 서울 5도, 부산 9도, 광주 8도, 대전 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중부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강원, 영동과 영남지방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눈비 소식 없이 맑은 가운데 대기는 더욱 메말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올해 정책 기조를 설명했습니다. 집값은 더 안정화돼야 한다고 밝히며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했고 공정경제도 제대로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자실을 방문한 김수현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과로 평가받는 시기에 들어섰다면서 민생의 엄중함을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가 이미 평가로 바뀐 시점에 들어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생과 민심의 엄중함을 언제나 마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전공인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의 안정세를 넘어 추가적인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 집행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김수현 실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꺾였지만 이게 최종적인 기대 수준이 아니라며 집값이 지금보다 더 안정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민들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집값 안정 정책은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폭탄 우려에 대해서는 집값이 오른 만큼은 반영돼야 한다는 게 국민 공감대라며 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부가적인 영향은 최소한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목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면 도시재생사업구역으로 선정됐어도 중단되도록 제도가 갖춰져 있다면서 투기 문제가 발생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고용 부문에서 언제쯤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기는 언급하지 않고 조기에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강조하는 것이 정책 기조의 전환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축이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한 번도 지워진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연초부터 다음 달까지는 혁신성장에 방점을 두고 그 이후부터는 공정경제와 사회안전망 작동도 챙겨나갈 것이라며 균형을 잃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주 새해 들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번에는 동결 가능성이 큰 금리보다도 지난해 성장률과 올해 경제 전망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좀처럼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 경제. 실업률이 미국을 추월할 정도로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든 가운데 소비와 투자 등 거의 모든 경제 지표마저 나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지난해 성장률 전망치를 두 차례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연초 3%에서 2.7%까지 낮춰 잡은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달성은 불투명합니다. 사실상 유일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수출마저도 연말에는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력 수출 산업인 반도체, 특히 D램 수출 물가는 5개월 연속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실물 경기의 부진이 고용시장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체감 실업률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2% 중반대 성장률을 보이면서
경기의 저활력 흐름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제 시선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 쏠립니다. 한국은행은 이미 지난해와 같은 2.7% 성장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다만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적 불확실성에 내수 부진과 인건비 상승 같은 내부의 악재가 겹쳤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상황이 나쁘다 보니 앞으로의 경기 흐름을 말하는 경기 선행지수가 무려 20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 전망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수출도 둔화됨에 따라서 기업들의 투자가 지난해에 이어서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건설 투자마저도 위축이 되면서 우리 경제 성장세를 둔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준금리는 연 1.75% 동결이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선 상황에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금리 인상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YTN 주토현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과 담당 영장 판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고등학교 후배로부터 형사사건에 대법원 재판을 맡아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박 전 대법관의 고교 후배 이모 씨로부터 탈세 사건 상고심 재판을 맡아달라는 취지로 박 전 대법관에게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새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력 주자들이 보수 지지세가 강한 영남 지역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최근 한국당에 입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오늘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부산시당 행사에 참석해 지역 당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오세훈 당 국가비례비전 특별위원장도 오늘 오전 경남도당을 찾는 데 이어 오후에는 부산시당을 방문하고 내일은 울산시당을 찾을 계획입니다. 보험 사기 적발 규모가 지난 10년 동안 3.6배 늘었습니다. 보험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2017년 7,302억 원으로 2007년 2,045억 원에 3.57배에 달했습니다. 10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13.6%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양대 국적항공사의 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항공사들은 최근 신용카드 사용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지급하는 등 공급을 늘리고 있지만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바꾸고 마일리지로 항공기 좌석을 예약하기도 쉽지 않아 불공정 거래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젊은 빙상인연대가 오늘 성폭력 추가 피해 사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가해자 중에는 성추행 전력에도 지도자로 복귀한 전직 국가대표 코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빙상계 절대 권력자인 전명규 교수의 영향력이 의심되온 만큼 이번에는 전 교수가 입을 열지 관심입니다. 허재영 기자입니다. 젊은 빙상인연대가 빙상계 성폭력 추가 피해 사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현역 선수 2명의 피해 사실을 추가로 공개하는데 2차 피해를 막는 차원에서 피해 선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해자 신원 역시 공개하지 않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인데 이번에도 가해자 중에는 전직 국가대표 지도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코치는 성추행 및 승부 조작 전력까지 있지만 가벼운 징계를 거쳐 현장 지도자로 복귀했습니다. 빙상계는 절대 권력자인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빙상계에서 끼치는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했기 때문에 그분도 결국엔 돌아오셨거든요. 다시 코치 생활을 아직도 하고 있고. 조재범 전 코치에 이어 추가 공개될 성폭력 사건의 가해 코치 역시 전명규 교수의 제자라는 점에서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 교수는 이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조재범 전 코치의 폭행 사실을 은폐하고 심석희 선수의 기자회견을 막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맞자마자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막은 거야 새벽 1시까지 얘기하고.
오는 3월부터 예정됐던 연구년도 취소된 채 두문불출하고 있는 전명규 교수.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공식 석상에 나설지 아니면 무책임한 침묵을 계속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전염성이 강한 홍역 환자가 대구, 경북에 이어 경기 지역에서도 연이어 발생해서 당국이 비상대응에 나섰습니다. 주말 사이 경기도 안산에서 영유아 5명과 부모 3명이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 대구에 이어 홍역이 발병한 곳은 경기도 안산입니다.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에서 4세 어린이 5명이 지난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모두 홍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어린이들의 부모 3명도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어린이집에 엄마 3명이 추가적으로 확진이 됐거든요. 오늘 확진 이제 결과 나오는 거고요. 확진자는 총 8명입니다. 환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당국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추고 감염 관리에 나섰습니다. 우선 어린이집 교사와 원생 등 60여 명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고 추가 발병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 종사자 등 다른 접촉자 400여 명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벌여 감염 경로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안양을 비롯해 이달 초 대구와 경북, 경기도 시흥까지 곳곳에서 홍역 환자가 나타나면서 감염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방력이 없는 10명이 접촉했을 때 9명이 병에 걸릴 정도로 전염력이 강합니다. 기침하거나 아니면 콧물 접촉, 침에 접촉됐을 때 전염되는 경우가 많고 또 같은 공간을 사용했을 때도 전염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열과 함께 피부 발진이 나타나는 등 초기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해 전염을 막아야 합니다. 또 평소에 손을 깨끗이 씻고 제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주로 해외에서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해외여행을 할 경우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가장 많이 발병하는 암은 위암이지만 대장암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검진을 기피해서 조기에 발견되지 않는 게 원인으로 보입니다. 한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국민의 28%는 암으로 숨집니다. 이 가운데 대장암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에 17.1명으로 위암 사망자 15.7명을 추월했습니다. 대장암의 경우 발병률은 2번째이지만 사망률이 위암을 넘어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기름진 식단과 운동 부족,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의 대장암 발병과 사망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장암 사망률을 낮추려면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년 분변 자멸 검사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 양성이 나오면 그러면 대장 내시경 검사로 꼭 확인하는 거. 이게 가장 표준적인 것이고 이거를 매년 잘 시행하시면 대부분의 대장암은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대장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만 50세 이상 국민의 경우 무료로 분변 자멸 검사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분변 자멸 검사를 받은 검진율은 지난해 20%에 불과했습니다. 대장암은 담배를 피우거나 직계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는 경우, 과다한 음주, 붉은 고기를 많이 섭취할 경우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담배와 술을 끊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지난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음주 횟수는 전년도와 비슷했지만 한 번에 마시는 양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해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월 평균 음주 횟수는 8.8일로 지난해와 같았습니다. 월 음주 빈도가 4일 이하라는 응답은 30.5%, 5일에서 8일 사이는 29.7%를 차지했습니다. 카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이번 주 공식 출범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가동은 되지만 카카오와 택시업계의 견해차가 워낙 커서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조영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카오의 카풀 시범 서비스 중단과 동시에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를 결정한 택시업계. 이번 주부터 카풀 갈등을 풀기 위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와 관련하여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을 방치할 수 없다는 대승적 결단 아래 참여를 결정하였다. 대타협 기구엔 카카오와 택시업계, 시민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댑니다. 정부와 여당도 참여해 갈등 중재에 나섭니다. 택시를 살리는 쪽에 중점을 두고 택시를 통해서 이런 공유 경제와 4차 산업혁명의 그런 정신을 살리는 혁신 성장의 실마리를 택시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이지만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카카오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면서도 승객들의 승차난 해소에 방점을 찍었고, 택시업계는 카풀은 곧 불법이라는 결론이 날 때까지 투쟁하겠다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카풀 개방을 전제로 대타협 기구가 운영되면 대화의 장을 좌초시키겠다고 경고해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정부가 혁신 성장을 위해서 과도한 규제를 대폭 걷어내는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K-팝이 중심에 있는 미디어 콘텐츠도 예외는 아닙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팝을 넘어 전 세계 문화 아이콘으로 우뚝 선 방탄소년단. 인스타그램에 올라있는 게시물만 200만 개, 리트윗은 15만 개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생산 유발 효과는 연평균 4조 원을 넘고 오는 2023년까지 예상되는 생산 유발 효과는 무려 41조 원 수준입니다. K-팝을 포함해 방송과 영화, 게임 등을 망라한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은 116조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디어 콘텐츠가 유통되는 창구는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선두에 구글의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시장을 잠식하고 있지만 통신망 사용료도 내지 않고 국내 진입도 쉬워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미디어 산업은 관련 부처가 중복돼 해외 사업자들과 규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콘텐츠를 예로 들면 유통 채널별로 주무부처가 다르고 각각 다른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러는 사이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은 손쉽게 진출해 국내 콘텐츠로 돈을 긁어모으는 셈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과학기술 전담 컨트롤 타워는 있지만 미디어 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 구심점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꼽힙니다. 청와대에도 과학기술 보좌관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흩어져 있는 기능 등을 통합적으로 기획, 조정, 통제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내 미디어 및 ICT 관련 정책 업무를 담당할 수석을 두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IPTV 출범 당시 컨트롤 타워 없이 부처 간 갈등만 길어져 상용화가 5년 정도 늦어진 점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시작됩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맞아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굴비와 전복 세트와 같은 선물용 수산물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수산물 가격이 원산지에 따라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차이가 나 비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바꾸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소비자들이 제 가격과 제 품질에 맞는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관세청, 경찰청 등과 정보를 공유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단속으로 인한 판매자의 부담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특별 단속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의 14개 지원 소속 사법경찰관과 공무원 등 900여 명이 투입됩니다. 지난해 설명절 특별 단속에는 중국산 조기와 미꾸라지, 일본산 가리비 등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30건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93건 등을 적발했습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산물 품질관리원은 제수용이나 선물용 수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허위 표시가 의심될 경우는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환경부가 오늘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 대한 특별 감시와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감시 단속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과 염색 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대기업의 수도권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구미 지역 중소기업들이 해외에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구미시도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생산된 근거리 무선 송수신기입니다. 무전기보다 가벼운 데다 증폭기를 달면 3km까지 통신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최근 국내 경기가 침체되자 서둘러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휴대폰도 그렇습니다. 국내 시장 좁았습니다. 세계 시장 나가면서 세계 1위. 그렇게 되니까 삼성이 그만큼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내 기업들 국내 생각하지 말고 이런 전시회에 나와서 보다 큰 시장을 보고. 구미 지역 기업의 98%를 차지한 중소업체들은 대부분 사정이 비슷합니다. 삼성과 LG 등 대기업에 납품해 왔지만 이들이 구미를 떠나면서 판로가 막히자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구미시도 해외 시장 개척단을 파견하는 것은 물론 코트라 구미분소를 설치해 해외 판로 확보와 수출 품목 다변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SK가 함께 추진해 올해부터 10년 동안 120조 원이 투자됩니다. 경북형 일자리라는 새로운 투자 형식을 제안하고 두 번째는 조성지 40만 평 또는 원형지 100만 평이라고 하는 공장 부지를 제공할 것이며 1조 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도 구미시의 유치 노력에 힘을 보탤 방침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대학 시간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이른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오히려 강사들이 학교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들이 재정 부담을 핑계로 강사들이 담당하는 강좌를 잇따라 폐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8월 시간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개정 고등교육법, 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 대량 해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시간 강사들이 맡던 과목을 없애거나 전임 교원에게 강의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강사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정되는 인원만 동아대 410명, 대구대 200명, 영남대 150명 등입니다. 시간 강사들로 구성된 비정규 교수 노조는 전국 시간 강사 7만 6천 명 가운데 이 30%가 대량 해직의 위기에 있다고 추산합니다. 강사법은 강사에게 1년 이상 3년까지 재임용을 보장하고 퇴직금과 4대 보험 적용, 방학 중에도 계약한 액수의 임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사법으로 사립대학이 부담할 추가 비용은 1,500억 원에서 3,000억 원, 시간 강사 한 명당 최대 연간 400만 원꼴입니다. 비정규 교수 노조는 사립대학들이 수십 년 동안 강사들을 헐값에 부리다가 재정 부담을 핑계로 내쫓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자체에서도 유휴 재원이 분명히 있거든요. 중복 투자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과잉 투자되는 거라든지 잘못 사용되는 것들도 많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줄여도 이 강사법 시행에 충분히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기보다 가장 손쉽게 힘없는 강사분들을 해고하는 방향으로. 노조는 1월 말 강좌 배정이 끝나면 대량 해고가 현실한다며 그 전에
교육부가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강사 처우 개선비로 사립대에 217억 원 등 모두 288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대학 혁신 지원 사업비 올해분 8,600억 원 가운데 일부를 시간 강사의 인건비를 제외한 근무 개선 용도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런 만큼 사립대학들도 정부 지원만 바랄 게 아니라 상응하는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시간 강사 강자를 대폭 줄인 사립대학은 연말 평가를 통해 혁신 지원 사업비의 20% 안에서 차등 지급할 방침입니다. YTN 임승훈입니다. 몸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건물 내부를 투시하거나 종이 접기를 하고 음식 향기까지 맡을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한자리에 선보였습니다. 일본에서 열린 웨어러블 엑스포 이모저모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엑스포 관람객이 헤드셋을 쓰자 건물 내부를 훤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헤드셋은 복잡한 건설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こちらの個別に1個ずつ作っていくというのはできるんですけれども、これを CAD のデータを変換してすぐに現場で使うことができるデータにすることができる。 기기를 목에 끼고 스크린을 보다 보면 화면에서 아이스크림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もうすごい感動しました。やっぱり香りは五感の中でも一番敏感だなって自分で思ってるので、映画館とかあとは CM とかでこういった体験ができるようになると 향수 샴푸나 각종 음식 등 광고에 이 같은 기술을 접목할 경우 상당한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경처럼 생긴 장치를 착용하고 화면상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하다 보면 초보자라도 종이 접기를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いつも見えてないここに映像が浮かび出てきて自分のやるべき作業が見えたのが良かったです。 이 같은 기술은 다양한 산업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新人の方のトレーニングとして例えばベテランのノウハウをここに映し出すことでそれを真似ればそのテクニックがついていくと。 이처럼 향후 웨어러블 기기 산업은 우리의 생활을 급속도로 바꿔가면서 폭발적인 성장 가도를 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치킨을 주문할 때마다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프라이드냐 양념이냐. 이 비슷한 고민이 떠오르는 두 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야, 정신 안 차릴래? 우리가 지금 닭 장사하는 거야?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토마토다. 마약반 형사들이 거대 마약 조직을 감시하기 위해 그들의 아지트 맞은편에 있던 치킨집을 인수합니다. 파리만 날렸던 치킨집은 의외의 요리 실력을 갖춘 형사들의 활약에 갈비맛 양념치킨으로 대박이 난다는 설정의 영화입니다. 국민 간식 치킨을 영화 속에 유쾌하게 버무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괴롭힐까 우리를 하고 생각했을 때 가장 대중적이고 가까이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저희를 괴롭힐 것만 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짜장면 치킨인데 예, 저의 선택은 치킨이었습니다. 실제 치킨을 튀기는 장면도 여러 번 나와 관객의 침샘을 자극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뭐 이것도 사실 처음에 읽으면서 했던 그래서 시나리오가 굉장히 탄탄하고 재밌고 지금까지 이런 영화는 없었다. 이것은 코미디인가 액션인가. 1960년대 미국 천재 흑인 피아니스트인 돈 셜리가 백인 운전사 토니 발레론가를 고용한 뒤 미국 남부로 공연 투어를 떠나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It's a movie about a relationship between a black man and a white man, but the backdrop is one of obvious social problems and racial differences. 켄터키주에 도착한 두 사람이 차 안에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맨손으로 치킨을 먹는 건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던 돈 셜리는 토니의 강권에 마지못해 한 조각을 건네봤지만 이내 치킨의 매력에 흠뻑 빠지고 맙니다. 성격도 배경도 영 딴판이었던 두 사람은 치킨으로 마음의 거리를 좁혀갑니다. 프라이드 치킨처럼 겉은 바삭하면서도
속은 부드러운 맛이 나는 영화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장사를 지내는 방법으로 화장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화장률은 84.6%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993년 19%에 비해 4.4배 상승한 것이고 한 해 전보다 1.9%포인트 증가한 겁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93%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89%, 대구 85% 등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69%였습니다. 군 상급자에게 반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병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2살 민모 병사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씨의 표현이 무례하지만 사회적 평가를 저할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빅딜 제안을 거부한 민주당을 향한 분노의 폭풍 트윗으로 취임 2주년을 맞았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존 최장 기록의 1배 반을 기록하며 한 달째를 맞은 미 연방정부 셧다운. 업무 차질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곳곳에서 잇따르고 생계가 급해 전당포를 찾는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Put yourself in your shoes where imagine that you didn't get paid for a month. How would that affect you?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각 20일 취임 2주년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은 분노의 트윗을 쏟아냈습니다. 낸시 펠로시와 민주당은 범죄와 마약 문제는 관심도 없고 이기지도 못할 차기 대선만 노린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펠로시가 왼쪽으로 너무 기울어 급진파가 됐고 당내 좌파 세력이 두려워 통제력을 잃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했다며 낸시 조심하라는 직접 경고까지 날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셧다운 해법으로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 다카와 장벽 예산 맞교환을 제안했습니다. 3 years of legislative relief for 700,000 DACA recipients brought here unlawfully by their parents at a young age many years ago. 하지만 펠로시 의장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은 셧다운 중단이 우선이지 셧다운을 볼모로 하는 거래는 안 된다며 일축한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주에 장벽이 아닌 첨단 장비 등 다른 방식의 국경 보안 비용을 포함한 예산을 표결할 것이라고 밝혀 장벽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 의사도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휴일 그리스 아테네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시민들이 각각 국호와 영토 문제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스 시민들은 인접국가가 국호에 마케도니아란 명칭을 쓰는 것에 반대했고 러시아 시민들은 북방 영토의 일본 반환 가능성을 반대했습니다. 박병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아테네 도심에 수만 명의 그리스인들이 모여 국기를 흔들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그리스와 북부 국경을 접하고 있고 옛 유고 연방에서 독립한 마케도니아가 국호를 북마케도니아로 바꾸는 것을 그리스 의회가 비준하려는 움직임을 반대했습니다. 마케도니아는 그리스가 마케도니아 국호 사용을 반대하자 국호를 북마케도니아로 하기로 하고 이를 그리스 의회가 승인할 예정이었는데 그리스 시민들은 아예 마케도니아 명칭 자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Μακεδονία είναι μία και ελληνική. Δεν υπάρχει περίπτωση να υπάρξει δεύτερη Μακεδονία. Μία είναι. Και αυτή είναι ελληνική. 마케도니아는 기원전 알렉산더 대왕이 사용했던 국호로 그리스 시민들은 이 국호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수천 명의 시민이 모여 북방 영토의 일본 반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소련은 홋카이도 북동쪽 4개 섬을 일본으로부터 넘겨받아 영유권을 갖고 있는데 아베 총리는 내일 모스크바에서 열릴 푸틴 대통령과 회담에서 이 영토의 반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에 불만을 품은 러시아 시민들은 푸틴 정부가 영토를 일본에 매각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Власть предательством занимается. Все уже сдала и продала. Без нашего ведома. Мы работали. 일주일 전에 열린 러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북방 영토의 영유권을 강조해 아베 총리가 기대하는 북방 영토 반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일본 정부가 현재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려다가 특혜라는 비판이 일자 보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늦추되 급여를 60세 이전의 70% 수준으로 줄이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민간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제출 시기를 4월 통일지방선거와 여름의 참의원 선거 이후로 늦추자는 의견이 거셌고 결국 정부가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법안 제출 시기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지난 18일 멕시코 중부에서 일어난 송유관 폭발 사고 사망자 수가 73명으로 늘어났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또 최소 74명의 부상자가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상자가 많고 실종자 숫자도 명확하지 않아서 사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폭발 사고는 기름 도둑들이 석유를 훔치려고 송유관에 뚫은 구멍에서 발생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탁한 공기보다는 추운 게 낫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죠. 주말 동안 말썽이던 미세먼지를 찬 공기가 몰아냈습니다. 대신 반짝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 충북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철원 기온이 영하 13.4도, 서울 영하 6.7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위는 오래 가진 않습니다. 낮부터 추위의 기세가 금세 누그러져 풀리겠습니다. 서울과 철원 모두 영상 5도까지 올라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종일 공기가 청정하겠습니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중부 지역엔 산발적인 눈이 조금 날리겠고요. 영동과 영남 지방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 예방에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4도에서 9도가량 낮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6.7도를 비롯해서 강릉 영하 2.3도, 부산 영하 2.2도, 광주 영하 1.1도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영하의 추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오릅니다. 서울이 5도까지 오르겠고요. 청주도 5도, 안동과 대전, 전주가 6도, 대구와 광주 8도, 강릉도 8도, 부산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추위가 풀리고 당분간 한파 걱정은 없습니다. 이번 주는 비나 눈 예보 없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내일 다시 충남과 호남 지역은 스모그가 유입될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잠시 후 8시 굿모닝 YTN 3부가 이어집니다.